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외식 물가가 기록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부문의 물가 상승률이 4.9%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최근엔 서울 시내에서 공깃밥의 가격이 특히 배달인 경우에 2,000원으로 오르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쌀 소비가 줄고 쌀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오히려 공깃밥 한 그릇의 가격은 왜 2배씩이나 오를까? 이런 말이 나올 법하죠. 그와 관련해 올해 쌀 재배 면적도 생산량도 줄고 재고도 부족하고 그러면서 산지 쌀값이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임대료, 인건비, 전기료, 가스비, 배달 수수료 등 안 오른 게 없다 보니 인상폭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여기 밥 한 공기 추가요 이 소리가 쉽게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요. 지금의 고물가는 쉽게 안정될 기미가 보일 것 같지가 않죠. 중동 상황까지 유가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어서 물가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밥 한 공기 가격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구석구석 잘 살펴서 민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18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예뻐야 팔리는 비주얼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은요. 장수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노화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물론 농수산 뉴스도 짚어볼 거고요.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요즘 제철을 맞은 이것의 수확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요즘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건 날씨가 추워지면 특히 한겨울에 호일에 싸서 모닥불에 넣고 굽거나 쪄서 즐겨 먹고는 하죠.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한 끼 식사도 되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주목을 받는데요. 감자와 함께 전통적인 구황작물로 꼽히는 신토부리 먹거리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를 비롯한 재료값이 올라서 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이 늘지도 모르겠다는 뉴스 전해드리기도 했죠. 근데 도매 가격은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장 배추 도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최근 그런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 거래 가격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배추 10kg 망 상품을 기준으로 지난 12일 평균 경락 가격 이게 14,500원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7일 경락 가격은 지금 9,700원대로 33%가량 지금 떨어지는 수치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소매 가격을 조사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치도 보면은 13일 기준으로는 토기당
6,726원이던 게 어제 기준으로는 6,587원으로 평균 가격이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와, 근데 이게 며칠 만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배추를 작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설 봄배추라고 해서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배추가 시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노지 봄배추가 나오고 다음으로 여름 배추인 중고랭지, 고랭지 배추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오늘 이야기 드리면 이제 김장에 주로 쓰는 가을 배추, 네. 그리고 이어서 이듬해까지 겨울 배추가 출하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사실 이번에 배추 가격이 시적 올랐던 이유는 이 여름 배추에서 가을 배추로 넘어가는 기간에 일시적인 물량 부족이 발생한 때문이라는 게 유통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배추에서 가을 배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출하되는 고랭지 배추 물량은 적고 아직 가을 배추는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격이 올랐던 거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배추 반입량을 보면 네.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조금 다 전해드리기는 힘들고 예. 2일, 9일, 16일 이렇게 3주간 월요일 반입 물량 좀 전해드리면 이었습니다. 2일이 496톤, 그리고 9일이 649톤, 16일이 935톤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이제 가을 배추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날 기준으로 경락 가격을 보면은 10kg 망 포장의 상품 기준으로 17,800원대 그리고 13,800원대 저희 마지막에는 9,100원대 이렇게 예.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팍팍 떨어지네요. 그럼 좀 그러면은 성급하게 걱정한 건가요? 예, 이 농산물 관측 자료를 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도 보면 이랬는데요. 네. 원래 가을 배추 그러니까 김장에 쓰이는 배추의 작황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은 좋지는 않다. 그런데 재배 면적이 13,800여 헥타가 되는데 이건 또 평년보다 2.6% 가량 많다. 그러니까 김장 배추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럼 김장을 담그는 시기에 배추 가격은 안정된 상황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급 전망을 보고 또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매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아직 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가락시장 도매 가격 하락세 등을 감안을 하면 이 배추값이 비싸서 김장을 못 담근다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이 가을 배추가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완전히 농사를 망쳐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가을 배추 출하 시기가 10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데 11월 그러니까 가정에서 김장을 담그는 시기에 생산량의 한 70%가량이 출하가 되기 때문에 네. 특히 가정에서 김장을 담그는데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김장을 담그지 못하겠다.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부재료로 쓰이는 다른 품목들은 어떤가요? 이 가을무 재배 면적이 평년 대비 이미 5% 넘게 많아서 김장철 수급은 안정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고요. 네. 금고추는 재배 면적이 감소한 탓에 소매 가격이 전년보다 지금 10% 이상 높은 상황인데요. 이달 들어서 도매 가격은 하향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하락하는 도매 가격이 소매 가격에 반영이 되면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또 양파도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증가를 하면서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마늘은 근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생산량이 31만 8천 톤 정도 됐던 것으로 네.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이게 16.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깐마늘 도매 가격이 10kg당 6,700원대를 나타내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벌써 18% 이상 하락한 것이고요. 소매 가격도 킬로그램당 9,875원 정도로 조사가 되면서 전년 대비 26.8% 하락해 있습니다. 다만 이 소량이긴 하지만은 마늘과 함께 김장에 들어가는 생강이 있는데요. 이 생강 같은 경우는 2022년 생산량이 전년 대비 한 40% 가까이 줄면서 9월 달에 킬로그램당 도매 가격이
11,000원대 정도 높은 선을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올레산 생강이 출하되면서 10월 중순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7,498원 정도로 크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심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어제 관련 대책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 물가 안정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배추는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어제 16일부터입니다. 16일부터 2주간 총 2,200톤을 집중 공급하고 배추를 절이는 데 필요한 천일염도 10월 말부터 총 1,000톤 정도의 물량을 50% 할인된 금액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잘 됐네요. 예. 그리고 이제 배추, 금고추, 사과 등의 12개 농산물에 대해서는 19일부터 최대 30% 할인을 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올해 김장 그래서 언제 담그는 게 가장 제일 경제적일까요?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가을 배추가 11월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네. 이 시기에 맞춰서 이제 그 가격을 보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이게 가을 배추라는 게 베란다 같은 곳에서 좀 서늘한 데 이렇게 두시면 구매 후에 바로 김장을 담지 않아도 크게 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절임 배추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가정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금 가격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하니까 이 배추 가격은 떨어졌는데 왜 이렇지?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절임 배추는 아니라는 거, 네,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11월 달 초를 좀 봐야 된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뭔가요? 예쁘지 않으면 반응이 없는 요즘 소비자들을 위한 비주얼 마케팅 사례들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도 비주얼 마케팅은 시각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있어 왔는데요. 네. 제품이나 브랜드의 시각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시기였고 로고를 만든다던가 혹은 광고 모델을 잘 기용하는 것에 좀 그치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비주얼 마케팅은 이렇게 로고나 모델과 같이 마케팅 도구를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취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를 예쁘게 만드는 것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죠, 이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진 찍고 싶은 비주얼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리조트에서는 인생샷 스팟을 꾸며놓기도 요즘 하고 많잖아요. 맞아요. 주변 그 경관하고 같이 뭔가 찍을 수 있도록 고객들한테 안내를 하기도 하고요. 네. 식당과 전시장에서는 음식이나 또 그 공간에 인증샷을 남길 수 있도록 뭔가 제공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소비자들은 마음에 드는 비주얼이라면 스스로 사진을 찍어서 인증하고 SNS에 올려서 홍보하기 때문에 사실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제는 알아서 다 잘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비주얼 마케팅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최신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최신 비주얼 마케팅의 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우선 사진 찍기 좋은 조건을 생각하면은 가장 간단합니다. 조명. 네, 정확합니다. 그래도 방송인데. 네, 예, 그렇죠. 예. 조명 제일 중요하고요. 네. 역시 누가 보기에도 예뻐야 하는 것, 내가 찍으려고 하는 대상이 예쁜 것이 또 첫 번째이기도 합니다. 분위기까지 좋으면 더 좋고요. 컬러나 또 주변의 인테리어가 제품이 추구하는 컨셉과 잘 맞으면 네, 좋은 좋죠. 비주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기업들이 마케팅을 할 때 그 마케팅할 공간을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삼박자가 딱 맞는 공간을 이미 되어 있는 공간을 찾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요즘에 팝업 스토어가 그렇게 인기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컨셉이라도 자유롭게 꾸밀 수 있고 또 단기간만 운영을 하니까 그 시점에 딱 맞춰서 방문한 고객들이 나만 방문했다. 네, 남들보다 먼저 했다라고 하는 그런 희소성이 있어서 소비자들도 관심을 보입니다.
특히 팝업 스토어가 많이 열리는 장소가 바로 백화점이거든요. 백화점이요?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넓고 그다음에 하얀 벽 때문에 네. 세상에 그런 이유로. 네, 어떻게 꾸며도 네, 팝업 스토어가 잘 네, 만들어질 수 있고요. 조명 당연히 있고요. 좋고요. 네, 예. 그래서 팝업 스토어로 이 근처 바로 있는 H백화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몇 회의 팝업 스토어가 열렸는지 혹시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1년 반. 네네. 한 달에 보통 한두 번 하지 않나요? 팝업 스토어 막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래도 아니야. 이런 문제를 낸다는 건 많다는 네. 거니까 100번 가겠습니다. 좀 더 쓰셨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무려 300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와, 1년 동안. 네, 거의 예. 이틀에 한 번꼴로 팝업 스토어가 열릴 정도였는데 이들이 이 백화점에서도 얼마나 이 팝업 스토어라는 공간에 진심인지 알 수 있거든요. 특히 팬덤이 갖춰져 있거나 시각화할 컨텐츠가 풍부한 아이돌, 트로트 가수 혹은 애니메이션과 같은 팝업들은 1, 2주 정도에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매출이 10억 원 이상씩 네,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예. 비주얼 마케팅의 효자 상품이 바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팝업 스토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것 중에 좀 신기했던 게 금융권에서도 이런 그 비주얼 마케팅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네, 금융권 하면 사실 좀 딱딱하고 네, 네. 되게 마케팅이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럼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 솔직히 그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네. 맞아요. 네. 만약에 금융권에서 카드를 새로 출시한다라고 하면은 네, 카드의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것에서 사실 시각 마케팅이 그쵸.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리고 한정판 카드를 만들어서 내가 소장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신규 카드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 찍기 좋은 조건이 중에 하나가 네네네네. 네, 바로 독특한 컨셉이거든요. 그런데 혜택을 예전에는 나열식으로 소개해서 리플렛을 가지고 영업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네.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예. 네, 근데 최근 한 은행에서는 여행 특화 카드를 만들면서 성수동에 공항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팝업 스토어로요. 그냥 공항 컨셉으로. 네, 공항 컨셉으로 팝업 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 여행을 했을 때 혜택이 많은 카드를 출시를 하면서 앱을 설치하고 소액의 환전을 하면 무료 입장이 가능했거든요. 네, 여기 아이디어 들어가서 좋네요. 네, 내가 가고 싶은 대륙을 선택하면 이 대륙에 맞는 네임택과 스티커를 굿즈로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팝업 스토어를 방문을 했을 때는 카드사가 진행했다는 걸 전혀 알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 또 기내를 배경으로 만든 네, 포토존 당연히 있었고요. 예. 네, 팝업 스토어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행사 기간도 원래 일주일이었는데 일주일 더 연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카드 출시 이후에 이 은행에서 최단 기간에 200만 개 네, 신규 가입을 성공시켰다고 하니까 이 비주얼이 돋보이는 팝업 스토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지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대박 성공이네요. 네, 그쵸. 그 식음료 업계도 비주얼 마케팅이 유행이라고 들었는데 소비자들은 예쁜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이는 게 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식음료 기업들도 이제 SNS에 올릴 만한 제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카페에서 음료 위를 예쁘게 장식한다거나 음식을 꾸미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또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팅이라든지 주변에 물컵까지도 네, 예쁘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재료를 온전히 노출을 해서 신선함을 강조하는 식으로 비주얼 마케팅을 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푼으로 디저트를 예쁘게 떠서 네, 사진을 찍는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SNS를 안 해가지고. 네, 저도 대표님도 잘 안 해요? 네, 일로만 하기 때문에 너무 일로만. 네, 이 유행을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버터나 카라멜이 이렇게 흐르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네, 스푼샷이 또 유행하고 있어서 네, 카페들에서 이렇게 그 연출이 가능한 재료를 통째로 올려놓은 디저트들을 너도나도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버터나 카라멜이 올라간 디저트
디저트들이 많다라는 거를 네, 카페에 가보면 느끼실 수도 있고요. 네, 카페는 자주 가는데 정말 아저씨처럼 네. 들어가자마자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고 네, 나오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예. 시키고요. 아 네. 근데 제가 맞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막 이렇게 연출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걸 사람들이 즐기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그거 사진 찍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다면서요? 전문 사진 찍는 사람이.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아. 네, 요즘에는 제 네. 지인분 중에도 사실 원래 사진 작가였던 분이 있는데 네. 원래는 인물 사진만 찍으시다가 요즘에는 카페나 그렇게 SNS를 뭔가 활용을 하는 그 식당들 위주로 메뉴 사진 혹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올라가는 사진들을 찍으시는 게 훨씬 더 돈이 잘 그래요. 된다라는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러면은 이제 업체가 그분을 고용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그분들이 전문 사진 작가가 아닌 경우에도 SNS에 사진을 굉장히 예쁘게 잘 올린다던가 뭐 음식을 위주로 뭔가 사진을 찍거나 뭐 후기를 남기는 그 유저들이 있다고 하면 직접 네. 컨택을 해서 그분들의 사진을 쓰고 또 고용해서 우리 야. 식당의 제품만 음식들만 찍어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야, 그러니까 SNS를 잘한다는 게 진짜 엄청나게 네, 돈을 잘 벌 수도 있는 기회가 네.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음식은 실제로 맛이 좋아야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얘기들이 에휴, 맛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이렇게 뭐 보이는 거에만 지금 신경 쓰는 거야 이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증샷들이 올라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는 사진은 너무 예쁜데요. 후기에는 맛에 대한 얘기가 정말 없어요. 그게 저도 솔직히 그 제 개인 SNS 그러니까 막 그렇게 아나운서로서 하는 건 없는데 네. 그냥 구경하기용, 맛집 네. 찾기용은 있거든요. 못 믿겠어요. 실망한 적이 한 100번이 넘어서. 네, 맞습니다. 네. 정말 특이한 게 인증샷은 너무 예쁜데 맛과 관련된 언급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예. 네, 이게 바로 비주얼 마케팅의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마케팅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음식의 맛. 그럼요. 네, 예. 제품의 본질이잖아요. 뭐 어디 100년 된 가게가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만 이런 경우에 반짝 인기를 얻고 소비자들이 발길을 끊거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 후기가 오히려 더 많이 올라와서 그거 진짜 위험해요. 네, 그래서 뭐 가게들이 망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역으로 활용했던 그 브랜드가 있는데요. 보통 음식 브랜드에서 많이 쓰는 색깔 혹시 아시나요? 로고나 네. 딴 건 몰라도 네. 제가 받은 느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따뜻한 느낌 중요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음식이 노란, 돋보이고. 빨간 이런 색. 네. 아니, 정확합니다. 아, 이거 그래요? 마케팅 아유 괜히 얘기했나?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빨간색과 노란색 계열을 가장 많이 그 시각적으로 활용을 그럴 것 하거든요. 같았어요. 네. 특히 좀 안 좋은 색깔은 오히려 초록색이나 푸른색 계열이라고 해요. 진짜 입맛 떨어지죠. 네, 바로- 식욕을 떨어뜨리죠. 맞아요. 마케팅 전문가 다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웬만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로고나 색깔을 생각해 보시면 빨강색, 노란색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한 버거 브랜드는 반대로 푸른색 계열의 포장지와 모든 매장을 푸른색 계열로 만들었어요. 뭐죠? 장사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반대의 비주얼 마케팅을 한 거죠. 햄버거 자체로 나는 승부하겠다. 네. 햄버거 본질은 맛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모든 컬러를 푸른색으로 바꿨는데 오히려 소비자들이 정말 햄버거가 맛있다. 진짜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만 올라오고 맛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게 아니라 비주얼이 중요하지 않다. 네, 맛이 제일 더 중요하다라는 네, 그런 후기들을 남기면서 이야.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기하다. 예. 그리고 비주얼을 포기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맛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소비자들이 직접 만든 메뉴들을 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여러 브랜드의 메뉴를 조합하거나 본인들이 커스텀해서 뭐 요리를 한다거나 새롭게 이제 만들어서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뭔가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서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되는 경우에
경우에 이런 그 화제성이 있고 맛이 보장된 메뉴들을 공식적으로 출시를 해서 네, 마케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이런 것들이 맛도 보장하고 이미 SNS에 올라왔으니까 네, 안전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그건 진짜 좋아 보이네요. 네. 그 앞서서 아이돌의 팝업 스토어가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했는데 막 매출이 되게 좋았다 이런 네. 얘기했는데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야말로 비주얼 마케팅에 관심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돌은 만들어질 때부터 데뷔하기 그렇죠. 전부터 예. 세계관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네, 그 멤버들 자체에 굉장히 뭐 비주얼을 신경 쓰기도 하고요. 그 시각적인 마케팅에 열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시각적인 요소잖아요. 앨범 자켓도 그렇고 그렇죠. 요즘에 유행하는 포토카드 뭐 여러 가지 굿즈들이 모두 다 시각화 요소 그리고 마케팅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이제는 비주얼이 주목받지 못하면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실패한다라는 공식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앨범이 새로 나왔을 때 춤을 가지고 챌린지를 하는 것도 비주얼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하고요. 네, 네. 그리고 SNS에 신규 앨범의 자켓이나 포스터를 퍼즐처럼 조각해서 하나씩 네, 티저로 올리는 업로드하는 것들도 비주얼 마케팅의 하나로 네,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궁금함을 자아내는 거군요. 네. 아, 재밌네요. 네, 특히 또 S사의 레드벨벳 아시죠? 네. 네, 작년에 발매한 앨범의 컨셉이 발레리나 컨셉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컨셉에 맞게 뭐 의상을 만드는 건 당연하고요. 앨범 자체를 발레리나와 오르골 컨셉으로 앨범을 작게 만들었대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게까지 해서 다른 팬덤에게까지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벌써 마지막으로 그 비주얼 마케팅 잘하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네. 딱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네, 시각적인 매력을 보여야 되니까 예뻐야지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창기 비주얼 마케팅에 머물러 있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근데 제품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아이디어를 더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한 수영복 브랜드에서 50주년 팝업 스토어를 열면서 팝업 스토어를 수영장으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수영복이 돋보이는 곳은 매장의 옷걸이가 아니라 수영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라는 예, 컨셉을 예. 만들었고 그리고 라커룸에 국가대표들이 착용한 수영복을 전시한다거나 혹은 굿즈도 스티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브랜드의 수경이나 수영모로 꾸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 건 비주얼 이전에 제품의 본질이고 기술력이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랍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스트의 민지영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에 장수만세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남들보다 오래 사는 걸 축복으로 여겼던 시대인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장수만세보다 장수 리스크라는 말이 더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세르게이 영의 영노화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노화라는 책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이 이제 제목보다는 부제를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젊게 오래 사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수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명의 연장은 노년의 연장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젊게 오래 살 수 있다면 30대 몸으로 150세까지 살 수 있다면 그래도 장수가 두려울 거냐. 이 책은 이제 장수와 관련된 지식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목표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저자는 이 책에서 이제 최첨단 수면 연장을 위한 과학 기술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해당 기업체들 안에 들여다보고 얻은 지식들을 이제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책을 읽으면 이제 수면 연장과 관련돼서 현재 진행 중인 기술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이거 한번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내 건강 관점에서도 봐도 좋고 투자를 한 사람이면 이거 장수기업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투자 관점에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흥미가 갑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세르게이 영은
오, 이름이 젊으시네요. 네. 영. 이름이 어떤 영입니다. 어떤 분인가요? 장수 수명 연장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책들을 보면 이제 의사가 쓰거나 네. 과학자, 기술자적인 관점에서 쓰는데 이 세르게이 영은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닙니다. 이분 뭐냐면 투자 전문가입니다. 오. 20년간 뭐 에너지 부동산에서 이제 벤처 캐피탈 기업들 같은데 투자를 하면서 투자 관련된 전문 지식을 쌓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이제 노화와 장수과학 분야의 눈부신 기술들을 보고 장수 비전 펀드라는 것들을 설립을 해요. 그 펀드의 자금을 한 1억 달러 정도를 1억 달러. 모은 다음에 네. 이게 노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생명과학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업 투자를 하려면 기업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이제 생명공학 관련된 기업들을 들여다보면서 얻게 된 지식들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흔히 장수와 노화는 함께 가는 걸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의 부제에서 말하듯 젊게 오래 사는 시대가 온다. 그렇다면 이걸 떼어놓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장수와 노화를? 그러니까 장수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이제 단순히 오해들 몇 가지 하는 거 있는데 장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장수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기 사망 예방. 조기 사망을 예방한다. 네, 죽음을 예방하는 쪽에서 이제 장수를 바라보는 건데 뭐 수술, 약물 처방, 뭐 생활 습관, 식단 변경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어떻게든 오래 살기 위한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한 네. 기술 관점에서 이제 장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기대 수명의 연장.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현재 가장 장수의 벽으로 느껴지는 게 한 115세에서 125세 정도 사이가 인간 수명의 한계라고 보고 있는데 저자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이거보다 더 오래 사는 게 환상은 아니다. 라는 거죠. 이제 네. 기대 수명의 연장 관점에서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노화 역전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올해는 사는데 나이 들어서 병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신체 나이를 되돌리는 관점. 그러니까 조기 사망 예방, 기대 수명 연장, 노화 역전 관점인데 이 책은 그중에서도 이제 노화 역전 관점에서 조금 더 많이 들여다보고 있고 실제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일부 노화 역전이 성공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노화 역전 실험은 성공한 적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뭐 조기 사망 예방이나 수명 연장 관련돼서는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바들이 많은데 노화 역전과 관련된 이야기하면 이제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보는 경우도 있고 머리를 나게 해준다. 그렇죠. 뭐 젊게 해준다. 뭐 이런 이거 뭐 것들. 잘못된 거 아니냐. 소설책에 이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 이것처럼 벤자민 버튼이 아니면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제 장수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퓨 리서치 센터 같은 곳에서 미국인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치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한 56%. 저도 56% 안에 이게 왜 들어갑니다. 그러냐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면 노년의 연장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금방 설명드렸듯이 장수는 그냥 결국 노년의 연장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오래 살 필요가 뭐가 있겠냐. 네. 이런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 인구 과잉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구요? 예. 그럼 만약 오래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은 노년들이 계속 안 죽고 살아 계시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출산율 저하 부분들을 연계시켜서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측도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오래 산다는 건 말 자체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자체도 있고 하지만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21세기 초중반에 태어난 아기 같은 경우들은 100세를 훌쩍 넘게 살 거라고 하는 게 전망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즘 어떤 이야기 하냐면 저자는 멀지 않은 미래의 장수 탈출 속도에 도달할 거다. 장수 탈출 속도요? 예. 네, 이거 처음 듣는 말인데요. 옛날에 혹시 학교 다닐 때 3년고개라는 전래동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거 들어봤으면 연식이 좀 되신 분이신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할머니가 고갯길을 가다가 넘어져요. 근데 그 고개에서 넘어지신 분은 3년밖에 못 살아요. 잠깐만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기시감이 있죠.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손자한테 막 자초지종을 설명해서 대성통곡을 하니까 손자가 할머니 그거 왜 울어?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야 이놈아 할머니가 죽는다는데 그게 좋은 일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손자가 하는 말이 할머니 거기 3년 뒤에 가서 한 번 더 넘어지세요.
저희가 들어봤네요. 저 연식이 좀 연식이 좀 된 겁니다. 3년마다 한 번 넘어지면 영구히 살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 영생을 약속하는 동화거든요. 이게 이제 장수 탈출 속도랑 어떻게 연결되냐면 사람의 수명이 이제 의학 기술이나 AI 기술 같은 것들의 발달로 기대 여명이 1년에 1년 이상 늘어나면 내가 사는 속도보다 수명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면 장수 탈출 속도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사람이 죽지 않는 나이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여하튼 이 말이 맞든 틀리든 간에 기대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장수 탈출 속도로 이끌 대표적인 과학 기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건 한번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이게 2003년에 시행된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뉴클레오드 타이드 염기쌍 30억 개에 대해서 이걸 다 분석을 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13년간 진행되는 동안 수십억 달러가 이게 들어갔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200만 내면 실험실에서 반나절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속도가 좀 빨라졌다고 하고 영화 배우 중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네, 알죠. 자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유방암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걸 하고 먼저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제 유방 절제 수술을 한 걸로도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런 기술들이 발달한다는 거죠. 저 책 보면서 이거 소설책에나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 했던 게 뭐냐면 유전자 편집 기술 있죠. 유전자를 편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유전자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교체하는 기술들 같은 것들이 세상에. 미래에는 들어올 거라는 거면 미래 질병을 일으킨 유전자는 잘라내고 반대로 건강과 장수를 유전자를 삽입하는 기술들이 나타나면 생각보다 오래 사는 게 이게 꿈에 있는 문제는 아니고 현실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막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든 생각이 막 스포츠 경기할 때 막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그 플레이가 잘 안 된 건 유전자 탓이야 이러는데 그 뭐 고민해 가서 유전자 넣고 와. 그 만약 이제 경기가 그렇게 되면 클래스를 나눠서 어디까지 유전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범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신체 체중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어디까지 시술을 받았냐로 나눠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 유전자 치료 기술 이거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유전자 치료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뭐 의학적 지식을 없는 이 책에 나온 바에 따르면 이제 카티 세포 치료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 예.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수출이었는데 뭐 내용은 좀 어려우니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암 환자한테 특정하게 이제 항원 수용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들어가서 암세포만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 있으면서 또 재발을 막게끔 되는 거니까 지금 항암 치료제들이 상당수가 암세포 외에 다른 세포들도 막 건드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 말고 암세포만 딱 건드리고 남아있으면서 또 암세포가 재발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형태의 치료 방법들이 거의 현실화되어 있고 이게 현실화되어 있어요. 매년 약 1,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적 질병 암을 종식시킬 거다 앞으로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굉장하네요. 그리고 이 노화 역전이 성공하면은 나이가 의미가 없어지겠네요, 진짜. 그렇죠. 우리 이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법적 나이. 이거는 의미 별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없고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생물학적인 나이가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세포 손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 같은 해 태어났다고 같은 나이가 아니고 세포 손상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나이가 좀 더 먹은 거고 관리 잘하신 분은 좀 젊은 거고 그다음에 또 이런 나이도 심리적인 나이도 좀 존재한다고 합니다. 심리적 나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몇 살로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미국 국립노화연구소가 이제 후원해가지고 4,0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심리적 연령을 실제 나이보다 더 낮춰서 말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간하고 심장이 훨씬 더 건강한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네요. 우리나라 실험 결과도 있는데 MRI 검사를 한 600명 정도 40대 이상인 사람들로 해봤더니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활 연령하고 그다음에 동년배도 불안 뇌의 해백질 밀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실 때 나는 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지금 말했던 혁신적인 노화혁명의 기술들이 정말 우리 일상에 등장하는 날까지 살아있으려면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장수 탈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살아는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오래 살 수 있을 건데 이 책에서도 저자는 한 10가지 장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보시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해라. 흡연, 음주, 당 섭취 같은 나쁜 습관을 끊고 이른 시간에 먹고 끼니를 줄여라.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게 뻔한 공자님 말씀 같지만 워렌 버핏한테 투자에 성공하는 비법을 물어보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모릅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실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실천을 해야 된다. 그 저자의 조언 중에서 상무님에게 크게 와닿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대부분 직장인들이 운동 부족하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 조언 중에 저한테 와닿는 게 일어나라. 일어나라요?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움직이고 더 깊이 숨 쉴 수 있는 거면 뭐든지 해라. 더 깊이 숨 쉴 수 있는 그러니까 거. 빨리 걷거나 뭐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면의 힘을 믿어라. 수면의 힘. 수면이 부족한 남성은 10년은 더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많이 주무십시오. 7시간 이상 자야 된다고 합니다. 아하. 어떻게 상무님은 이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회사에서 근무하고도 있고 이제 장소에 대한 관심도 연금에 대한 연구를 하니까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 책은 이제 의학기술이나 과학기술이 수명을 어디까지 늘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데이터들 다 대부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이 책 읽으면서 이제 일찍 죽는 거 걱정할 게 아니고 오래 살면 어떻게 할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연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오늘은 장수 리스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영노화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요, 고구마였습니다. 2029님 고구마 보내주셨고요. 6303님, 저는 다이어트를 위해 365일 고구마를 먹고 있습니다. 보내주셨고요. 3727님도 보내주셨고, 0994님, 항상 출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밝은 목소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문자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고맙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인 빌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에 들려드릴